그러면 이제 미스터 마켓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한번 해볼게요. 네. 자, 헤드라인을 주십시오. 네. 홍콩 ELS 폭탄 불안전 판매 뇌관이 되나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혔는데 ELS가 또 간만에 또 뉴스 나오네요. 이제 사실은 좀 됐어요. 네. 이제 여의도에서 야 이거 은행들이 큰일 났다. 내년 상반기에 ELS 홍콩 H지수 저거 기초자산으로 한 저것들 저거 환매 시기가 이제 내년에 집중적으로 돌아올 텐데 저때 되면 아마 금융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질 만한 시즌이란 말이에요. 선거철도 있고 해서 그래서 미리미리 저거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될 텐데 저게 청기적으로 그렇더라고. 그리고 이제 지나놓고 보면은 저런 얘기 나올 때가 바닥은 또 바닥권이었던 것 같긴 해요. 네? 홍콩 ELS 얘기가 나올 그러니까 때가. ELS라는 게 그런 거죠. 뭐 홍콩 지수가 뭐 1000이면 뭐 950 이하로 안 떨어지면 몇 프로 이상 보장해 주는 거. 홍콩 지수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주로 이제 3 인덱스라고 뭐 유로스탁스라고 유럽의 또 지수들 모아놓은 것도 미국의 지수, 뭐 나스닥이나 S&P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지수를 조합을 해서 이제 통상 그렇게 하는데 많이 팔았습니다. 이 홍콩 H 지수 연계가 들어가 있는 상품 차트를 하나 보여주세요. ELS 전체 발행액이 20조 5천억인데 우리나라에서요? 이렇게 많이 팔아요? 그런데 은행 전체 잔액이 15조. 은행에서 대부분 팔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5대 은행이 다예요. 저건 뭐 말 하나 많아죠. 뭐 인터넷 은행에서 저걸 팔았겠어요, 많이. 그러니까 사실 5대 은행이라는 게 우리나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2021년도에 대부분 많이 팔았는데 이때 2021년도에 홍콩 H 지수가 12,000 넘어갔었거든요. 지난 주말에 얼마였냐? 6,052예요. 반토막 났어요. 근데 이 상태로 이제 해를 넘기면은 이른바 이제 낙긴이 돼버려. 손실 발생 구간에 딱 들어가서 이제 원본 손실이 크게 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투자 상품에 원본 손실도 날 수도 있고 그렇죠.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? 이 ELS라는 게 거의 이제 금융 상품처럼 은행에서 대부분 많이 팔다 보니까 그죠? 저위험 상품처럼 팔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위험이 없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. 근데 이제 대표적인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.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. 뭐라고 그러냐면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. 근데 이게 중수익은 확실하거든. 그렇죠. 얼마 이상은 안 줘 이게. 근데 중위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. 저는. 왜냐하면 낙긴이 되면은 밑으로 그냥 손실 구간이 그냥 끝도 없이 내려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위험 중수익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. 손실도 뭐 장이 아무리 빠져도 한 1, 2% 정도로 그냥 막아줄 거야.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죠. 먹으면 5%, 이름은 5%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좀 전문 용어입니다만은 이건 옵션을 파는 행위예요. 사실은. 저쪽 외국계 하우스에다가 요만큼 옵션 프리미엄을 내가 받고 팔아가지고 그 이자를 챙기는 건데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이제 현업에 있을 때 이 비즈니스를 해봤습니다만은 외국계 은행이라든지 이런 그 ELS 북을 이제 운용하는 쪽에서 상당히 이익을 많이 챙깁니다.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환매가 가능한 한데 환매를 요청해서 환매를 해놓으면 손실이 확정돼 버리거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환매했을 때 환매에 관련된 부담이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사실상은 거의 환매 불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은행에서 과연 이거를 투자자들에게 얼만큼 아까 얘기한 거죠. 14조 5천억이나 되는데 이 잔고가 그죠? 홍콩 지수 연계된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럼 이게 얼만큼 잘 알리고 고지했을까 이런 건데 은행에서도 뭐 예를 들면 워낙 이제 불안전 판매에 대한 홍역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녹취도 하고 은행에 가시면 정말 대단합니다. 여기 사인하세요. 여기 사인하세요. 10몇 개는 해요. 사인을. 그래서 그거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인데 근데 어쨌든 이게 대규모 만약에 손실이 나게 되면 그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은행별로도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일단 이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거 뉴스 여러 번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 보면 상품이 괜찮은 거예요? 아니면 은행들이 이걸 집중해서 파는 거예요? 죽어라는지는 몰라요. 근데 이제 일반 예금하는 것보다는 이게 마진이 훨씬
좋죠. 은행에서도. 근데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런 환상이 있어요. 우리가 뭐 라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융 옵티머스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하는 거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. 그리고 연세 있는 분들 중에서는 워낙 오래 거래하고 근데 그거는 그분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은행업의 본질이 그래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수요가 많지 공급이 많은 시장이 아니었잖아요. 돈만 어디서 빌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은행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과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은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안전한 상품만 있죠 옛날에 예적금이라든지. 근데 지금은 일종의 유니버셜 뱅킹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위험한 상품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자금도 공급이 더 많았잖아요. 그래서 은행이 고객들과의 관계 설정에서 권위를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은행은 또 수익성 위주의 지주회사 체제에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판매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실제로 또 일정 부분 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줘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이 불안전 판매에 대한 악몽이 사실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내년이 좀 걱정된다. 그래서 여러분도 미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ELS를 가입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가입한 ELS에 홍콩 H 지수가 들어가 있는지 분명히 보시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. ELS도.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환매를 한다면 어느 정도 손실이 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. 왜냐하면 물어보기 싫은 거예요. 그거 자체 아는 게 스트레스야. 그죠?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. 물리면 못 팔아요. ELS는. 파악해 보시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만 있는가 또 이제 은행에서 예를 들면 은행도 그렇고 기관 투자가 일부도 고유 자산도 많이 하고 또 기관 투자가들도 많이 한 것 중에 해외 부동산에 대한 이 문제도 사실 잠복해 있어요. 그래서 연말 연초 넘어가면서 금융시장에 뭐 국내 PF도 뭐 아직까지 잠복해 있습니다만은 리테일 베이스에는 이 중국 홍콩 H 항생지수 ELS 건 그리고 해외 부동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익스포저 그죠? 그리고 국내의 지방 일부에 대한 대규모 PF에 대한 부실 이런 것들도 금융 당국에서도 미리미리 좀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올 때 한꺼번에 오더라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ELS 같은 건 그냥 정말 자발적으로 사고 싶은 사람만 사게 예를 들면 ETF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안 되나요? 내가 정말 이 상품을 잘 이해하고 내가 투자 가치가 있다. 뭐 그럴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럼 하고 대신 지금 이렇게 채팅창 보니까 권유를 그렇게 많이 한다네요. 은행에서 예금 대신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뭐 권유해서 팔 상품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 권유를 안 하면 또 그 지점에 있는 분들은 뭘 하시나? 아니 할 거 없다고 무인 점포야? 할 거 없다고.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리스크에 대해서 확실하게 노티스를 하고,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. 아예 팔지 마라 이것도. 아니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 살 수 있게 창구 역할을 하되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도 왔는데 이거 설득해갖고 파는 행위는 ELS 같은 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. 한 번도 안 해봤지. ELS 안 해봤어요. 괜찮아요 ELS? 할만해요? 어떻게 ELS 좀 한번 들어가봐 또. 웃을 일 아니에요. 근데 진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. 14조나 되니까. 그러니까 이거 진짜. 그러니까 20조 뭐 이렇게 되면. 그리고 대부분 은행에서 팔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볼 포인트죠. 사실 옛날에는 은행은 안전하고 증권회사는 좀 위험한 거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은행이 더 많아요. 그래요? 은행이 정하는구나 이거를. 채권만 하더라도 증권회사는 채권을 그냥 아예 채권 자체를 팔아버리잖아. 그렇죠. 근데 여기는 또 씌워야 된다. 은행은 신탁으로 씌워야 된다. 네. 저 권유하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. 뭐죠? 압권 채널 구독자 3,000명 돌파했습니다. 지난주에도 돌파했다 그랬잖아. 아, 그런가요? 진도 안 나갔다는 얘기네. 그 APKWON 아직도 한글로 안 돼요?
예, 아직 안 됩니다. 아, 그 좀 되게 좀 해놓으세요. 근데 이번에 좀 재밌는 거 하나 올렸어요. 그 LG화학이 네. 왜 모로코에서 인산철 배터리를 왜 만들고 있는가? LFP. 예. 모로코에서 만든 이유. 예. 요거 압권에서 다 밝혀냈습니다. 예, 예. 네. 자,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의 압권도 많은 분들 좀 네. 구독해 주시고요. 오늘 뉴스3 미스터마켓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권 팀장님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?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.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.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.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.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.